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 서쪽 맨 끝자락에 아담한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봄날 오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시간에 젊은 아낙네 하나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낙네의 이름은 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얼른 아이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 살펴보았지요. 아이의 엉덩이를 살펴보니 젖은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순자가 자연스레 저고리 고름을 풀어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덜컥 열리며 젊은 사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 왔습니다. 형님, 오늘 제가 무엇을 잡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밤은 토끼고기를 맛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내는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손에는 큼직한 토끼 한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지요. 순자의 남편인 대호와 형님 아우하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영수는 인기척을 내는 것도 있고 급히 들어오다가 젖을 물리려던 순자와 그만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순자의 저고리가 풀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영수의 얼굴이 귀 밑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허둥지둥 고개를 돌리며 들고 온 토끼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토끼는 여기 두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뜻밖의 아주 침착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저고리를 다시 잘 여미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영수 도련님, 들어오세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저희 서방님과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어도 그 정은 친형제보다 더 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도 가족인 셈이지요. 순자의 너그러운 말에 영수도 멋쩍게 웃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형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인기척을 내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형님은 안에 계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는데. 서방님은 장에 가셨는데 곧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부엌으로 와서 토끼나 좀 손질해 주십시오. 밥을 짓는 동안 서방님께서 돌아오실 거예요. 영수는 부엌에서 토끼를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토끼탕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덥수룩한 수염의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순자의 남편 대호였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냄새냐? 부인,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이리 귀한 고기를 끓이는 것이냐? 순자가 두 손을 치마에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셨군요. 아까 영수 도련님이 와서 큰 토끼를 한 마리를 갖고 왔어요. 마침 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드시지요. 곧 세 사람이 밥상 앞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토끼탕을 앞에 두고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실은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호는 탕그릇에서 눈도 떼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왔구나. 내가 큰 재주는 없어도 우리 집 살림을 다 털면은 열냥은 될 것이다. 네가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돈을 모두 가져가거라. 대호는 품 안에서 묵직한 은덩어리 하나를 꺼내 영수 앞에 척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순자는 남편의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서방님. 형제간의 정은 저도 잘 알지만 이 돈은 우리 집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아이 생각도 하셔야지요. 우리 복동이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무엇으로 약을 지어 먹이겠어요? 영수도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도 낯이 뜨거운데 이리 큰 돈을 다 받으면 더욱 죄송합니다. 대여섯 양만 빌려주시면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대호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영수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을 들었다. 네가 지인 몇몇과 함께 북쪽으로 장사를 떠나려 한다지. 그런데 미천이 적어도 10냥은 있어야 한다더군. 온 마을을 다니며 돈을 구했지만 한 푼도 빌리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대호가 영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를 나누지는 않았어도 그 정만큼은 친형제보다 깊지 않느냐. 이런 때에 내가 돕지 않으면 대체 누가 너를 돕겠느냐. 그만 사양 말고 이 돈을 받거라. 영수와 대호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낸 사이였답니다. 영수는 10살이 되던 해에 그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지요. 그 시절에는 10살이면 다 큰아이 대접을 받았지만 영수의 부모님은 살아계실 적에도 살림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영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바람맞기도 힘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당장 배고픈 배를 채우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요. 이렇듯 막막한 영수의 처지를 보고 가만히 있을 대호가 아니었습니다. 대호는 영수가 아직 코 흘리게였던 시절부터 함께 지낸 그야말로 막역한 친구이자 형님이었습니다. 대호네 집 살림살이는 영수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외톨이가 된 뒤로 몇 해 동안 거의 모든 끼니를 대호네 집에서 얻어먹으며 자랐습니다. 대호의 따뜻한 보살핌 덕에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영수는 16이 되자 혼자 산으로 들어가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잡은 짐승과 약초를 장에 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은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장가를 들어 제 가정을 꾸릴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 마을의 북쪽에서 왔다는 장사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북쪽 땅은 부자가 될 기회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름진 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 게다가 인삼이며 담비가죽, 곰 발바닥 같은 귀한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이곳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오. 장사꾼들의 이야기에 영수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북쪽으로 가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지요. 하지만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영수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집 한 채뿐이었는데 워낙 허름하여 사겠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길이 막막해진 영수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돈을 빌려보려 애를 썼지만 그 누구도 선뜻 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호는 영수가 왜 자신에게는 찾아오지 않는지 그 까닭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신세를 진 것이 미안하여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의형제란 한나란 씨에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한나란 씨에 죽을 수는 있다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살림 전부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영수와 순자는 그 큰 돈을 앞에 두고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대호는 형제의 의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굳은 마음에 결국 두 사람도 더는 말리지 못했지요. 돈을 받은 영수는 대호에게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한 뒤 장사꾼들과 함께 머나먼 북쪽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호가 가진 돈 전부를 영수에게 내어준 뒤로 순잔의 살림은 많이 쪼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고된 살림살이로 순자의 얼굴도 무척이나 수척해져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마당에서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번듯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사내 하나가 인기척도 없이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안에 계십니까? 순자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보니 어디서 본 듯도 한데 언뜻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누구신데 저희 서방님을 찾으시는지요? 그러자 그 사내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저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접니다. 영수입니다. 그제야 순자는 그가 영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영수 도련님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얼굴은 어찌 된 일이에요? 멀쩡하던 얼굴이 어쩌다 그리 되었습니까? 영수의 얼굴에는 왼쪽 눈가에서부터 코를 지나 오른쪽 뺨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깊게 나 있었습니다. 순자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바로 이 흉터 때문이었지요. 이토록 깊은 상처를 입고도 살아 돌아온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흉터 이야기가 나오자 영수의 얼굴에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형수님, 이 상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내대장부가 돈을 벌려면 이 정도 위험이야 당연히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형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은 얼큰하게 취하도록 마시고 싶습니다. 마침 대호는 집에 없었습니다. 영수는 대호를 기다리는 동안 밖에 나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사왔습니다. 이윽고 대호가 돌아오자 두 의형제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오르자 영수가 품속에서 묵직한 은덩어리 2개를 꺼내 대호 앞에 놓았습니다. 형님, 지난날 형님께서 미천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그때 빌렸던 돈을 갚겠습니다. 대호가 그 은덩어리를 보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영수야, 네가 무언가 잘못 기억하는구나. 내가 빌려준 것은 은 1덩어리인데 이것은 2덩어리가 아니냐? 영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덩어리는 그동안의 이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에 대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자라고? 세상에 1년 만에 빌려준 돈만큼 이자를 쳐서 갚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영수야, 이 돈은 네가 목숨을 걸고 벌어온 소중한 돈인데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영수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했고 대호도 결국 그 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은 1덩어리라는 큰 돈이 더 생기게 된 대호와 순자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영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보아하니 형님 살림살이가 예전만 못한 듯합니다. 조카인 민국이도 아직 절이 어린데 이대로 가다가는 저처럼 장가도 못 들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형님께서도 저와 함께 북쪽으로 가셔서 큰 돈을 한번 만져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듣고 보니 영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대호는 그 1년 동안 이것저것 장사에 손을 대 보았지만 하는 족족 실패하여 집안 살림이 많이 기울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이는 굶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호는 늘 아들 민국이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리 번듯한 차림으로 돌아온 영수를 보니 북쪽에 가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한번 길을 떠나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영수야, 나도 너와 함께 가서 큰 돈을 벌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너처럼 재빠른 사람도 얼굴에 저런 흉터를 입고 왔는데 나 같은 둔한 사람이 가서 몸성이 돌아올 수 있겠느냐? 영수의 얼굴에 남은 그 무시무시한 흉터는 북쪽 땅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대호는 혹시라도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대호가 이렇듯 망설이는 것을 본 영수가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하하하. 형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북쪽에서 날뛰던 그 거친 무리들은 이미 제가 다 손을 보아두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의형제가 아닙니까? 이 아우가 곁에 있는데 누가 감히 형님을 해치겠습니까? 영수의 이렇듯 든든한 말에 대호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 순자는 마음이 몹시 불안했지요. 순자가 다급히 남편을 말리고 나섰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그 험한 북쪽 땅에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방님은 우리 집의 기둥인데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모자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지금 살림이 좀 어렵다고는 하나 그래도 굶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앞날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서방님은 그저 저희 곁에서 평안하게 지내주십시오. 순자가 이렇듯 눈물로 말렸지만 대호는 사내로서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호는 아내를 뒤로하고 다음 날 새벽 영수와 함께 북쪽을 향해 훌쩍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영수가 갚고 간 은 2덩어리로 걱정 없이 넉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방망이질하고 있는데 영수가 몹시 어두운 얼굴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두드리지 않고 불쑥 들어온 것은 같았지만 이번에는 어깨가 축 처져 영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수 도련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그런데 저희 서방님은 어디 계시고 혼자 오십니까? 영수가 고개를 푹 떨군 채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산적대를 만났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몸을 피했지만 형님께서는 영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께서는 그 몹쓸 놈들에게 그만 큰일을 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영수 도련님이 형님을 꼭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영수를 붙잡고 원망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의 기둥을 잃은 순자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린 민국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순자의 곁을 영수가 떠나지 않고 늘 머물렀습니다. 장작을 패주고 물을 길어다 주며 온갖 굳은 집안일을 묵묵히 도와주었지요.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정성이 고마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영수가 순자에게 정말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이제 형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순자 누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도 이제 이 세상에 아니 계시니 우리 사이도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자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영수 도련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수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누님을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이제 누님은 홀몸이 되셨고 민국이도 아비가 필요합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맺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민국이를 제 친아들처럼 소중히 키우겠습니다. 순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동생이나 다름없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자는 화를 참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도련님, 형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제라고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으십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영수의 태도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를 힘으로 억지로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누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싫다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정한 듯 했습니다. 순자가 죽을 힘을 다해 뿌리쳤지만 여인의 힘으로는 사냥을 다니던 영수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영수의 힘에 못 이겨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만 뒤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어 담을 수도 없었고 당장 홀로 어린아이를 키울 일도 몹시 막막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의 형편을 생각하니 영수와 합치는 것이 그나마 민국이를 위한 길인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국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겠구나. 순자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굳혀 영수와 다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둘이 부부가 된 뒤 처음 얼마 동안은 영수가 순자와 어린 민국이를 잘 보살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는 본래의 못된 마음씨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다며 밤마다 기방을 드나들었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밖에서 새는 날이 더 많았지요. 순자는 밤마다 텅 빈 방을 홀로 지키며 마음속에 하나둘씩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나의 서방님은 무술 솜씨도 제법 있고 웬만한 장정선엇은 거뜬히 상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을까? 어째서 영수 도련님은 무사히 살아 돌아왔는데 내 서방님만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예전에 영수가 자신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왔다고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혹시 도련님이 나를 차지하려고 일부러 서방님을 해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로구나. 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저 뜬구름 잡는 듯한 의심 속에서 몇 달 동안을 속만 태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대문 앞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지팡이를 짚은 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인. 배고픈 중에게 공양 한 그릇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순자는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온지도 모르고 온통 먼저 떠난 서방님 생각 중이었기 때문이지요. 부인, 부인. 순자가 넋을 놓고 있자 스님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제야 순자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 스님, 어서 오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밥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본래 불심이 깊었기에 스님에게 정성껏 지은 밥과 반찬을 대접했습니다. 스님은 순자의 얼굴에 떠오른 깊은 고민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얼굴을 뵈니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는 듯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늙은 중에게 한번 그 속을 털어놓아 보시지요. 혹여나 제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순자는 스님의 자비로운 눈빛에 닫혔던 마음이 열려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호와 영수의 돈독했던 관계부터 시작하여 남편의 뜻밖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끔찍한 의심까지 남김없이 모두 말했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순자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부인, 제가 일러주는 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하시면 분명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릴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수는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잔뜩 취하여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야, 목이 마르니 물 한 사발 떠오너라. 영수는 이제 순자를 하인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평소 같았으면 못마땅한 얼굴을 했을 터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군말 없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몸보신에 좋은 탕을 하나 끓여 놓았어요. 물 대신 이것 한 그릇 드시고 편히 주무시지요. 영수는 순자가 내어온 뜨끈한 탕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는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영수가 무심코 제 머리를 만져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야, 어서 거울 좀 가져와 보아라. 내 머리카락이 이상하다. 순자가 가져온 거울을 들여다본 영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마치 누가 가위로 싹둑 잘라낸 것처럼 없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베개 위에는 머리카락 한 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일부러 잘라낸 것처럼 말이지요. 영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순자가 옆에서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혹시 귀신 깎기를 당한 것이 아닐까요? 귀신 깎기란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잠들었을 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영혼이 찾아와 머리카락을 잘라간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무서운 복수가 시작된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영수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순자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 입으로는 그리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순자는 그런 영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날부터 영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도 밥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예전에 그 스님이 다시 영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영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모른 척 말을 건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집의 주인 되십니까? 이 집에 아주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영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귀신 깎기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영수는 스님을 반겼습니다. 스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방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비는 것, 즉 참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지요. 영수는 스님을 얼른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요 며칠 두려움에 떨던 영수는 스님 앞에서 그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대호 형님을 죽인 것은 바로 접니다. 산적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순자 누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제 의형님과 혼인을 했지요. 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만 형님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산적의 짓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자 누님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스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워진 기분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덜컥 열리며 순자가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역시 내 남편을 내 놈이 죽였구나. 오늘 내 놈의 죄가 하늘 아래 전부 밝혀졌다. 영수는 그제야 자신이 단단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과 순자가 미리 짜고 벌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귀신 깎기란 소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몸보신에 좋은 탕이라며 잠이 솔솔 오게 하는 약초를 넣었던 것이지요. 순자는 영수가 깊이 잠들었을 때 직접 머리를 깎았고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대로 영수는 공포에 떨다가 스스로 모든 죄를 털어놓고 만 것입니다. 영수는 곧바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절 나라의 법도로는 일부러 사람을 해친 죄는 반드시 목숨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영수는 목이 베이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부인이었으므로 영수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고스란히 순자에게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큰 재산을 얻게 된 순자는 그 돈을 아들 민국이의 글공부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민국이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학문에 부지런히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지요. 순자는 아들이 벼슬길에 오른 뒤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나쁜 짓을 숨겨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 뒤로 순자와 아들 민국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